우리 그 토론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고요. 한국에서 이 분야에 정말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한 분씩 먼저 돌아가면서 고견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함께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유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가능하면 12시 전에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발언을 좀 5분 내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유아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유아입니다. 잠깐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오늘 이 주제가 디지털 산업에 관한 주제이지만 저는 데이터라는 생산 요소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9세기에 석탄이 있었다고 하면 20세기는 사실 우리가 석유 그리고 21세기는 가장 중요한 산업경제의 기반이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장악한 국가가 미래 산업에서 선도지위를 확보하고 또 우리 앞으로는 우리 모든 생활의 데이터라는 것이 하나의 기본 요소로서 사회와 삶 측면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서 한국 경제는 특히 대외성 특징을 수입과 수출이 모두 대외성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혹은 디지털 경제에서 선도적 지위를 갖고 가게 되며 한국의 지금 물리적인 이런 흡수한 영토를 벗어나서 글로벌적으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국가가 위너가 되는 국가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벤처 투자 환경이 열악하기에 오히려 디지털 경제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 벤처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에 ICT 강국으로 되기 위한 발돋움을 했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현재 사실상 한국은 ICT 측면에서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개 지표가 있는데 한국은 더는 IT 강국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프라 면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은 AI 투자 그리고 여기 인프라라든가 운영 환경, 연구 수준, 개발, 정부 전략, 벤처 환경 등 면에서 모두 세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CT 강국으로 자랑하던 한국에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더 지체하게 되며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도 사실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이쪽에 굉장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 7가지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핵심 기술을 선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면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강점을 줘야 되는 거는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협소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진짜로 처리하는 기업이나 경제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형 인프라 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5G 인프라, 6G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 ICT 인프라를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선도적으로 포괄적으로 높게 깔아야 됩니다. 특히 새로 까는 인프라 시설은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로 세계를 선도할 필요가 있고요. 디지털 보안 인프라 강화도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경제와 실무 산업에서의 융합 발전을 선도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 경제 혹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그 경제 생태계들이 만약 실무 산업하고 떨어질 경우에는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 실물 산업에서 디지털 개념, 메타버스 개념의 융합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조업에서라든가 서비스업, 농업, 금융업 등 면에서의 스마트화, 네트워크화, 모바일화, 데이터화, 디지털화의 빠른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쪽 영역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작지만 강한 기업, 히든 챔피언 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전략적으로 중점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요. 저는 한국이 잘하고 있는 반도체, 여기에서 메모리라든가 이런 거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반면에 시스템, IP 설계, 스마트 하드웨어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만 봐도 사실 엔지니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블록체인 쪽도 사실상 엔지니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미뤄야 될 핵심 디지털 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규범과 제도화의 완비화 준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과 발전이 동시에 추진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에서 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거티브 규제를 빨리 도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다행히 새로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미래 산업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고, 될수록이면 최소화 간소화하지만 또 중요한 영역에서는 감독관리 강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지배구조 체계를 완비화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배구조라는 게 이해관계 집단들의 조성이 말하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제안을 한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여기 청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무슨 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전담 기구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디지털 산업의 발전은 어느 한 산업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변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디지털 경제의 추진에 있어서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부가 만들어져도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가 같은 등급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사실 누가 누구 말을 듣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관 부처의 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모든 산업부, 모든 부처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반드시 굉장히 권력이 큰 이런 지배구조 체계가 있어야 한국은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선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일곱 번째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국제 합작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나가야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한국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합작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국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한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 7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권한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한영입니다. 우리 안유아 교수님이 방송에서 주로 뵀던 분인데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뵙고 들어서 아주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말씀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차기 정부를 그림을 그릴 것이냐, 거기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루는 정부 정책 기능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관점이 이제 관심사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정확한 청이나 처나 부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 사이즈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부로 만든다, 처로 만든다, 청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 분야만 다룰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 한 장관이 100명 이상쯤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좀 어려울 테고, 이제 이 기능을 어느 쪽에다가 더 방점을 둘 거냐.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 같은 기능에다가 더 강화시켜서 할 것이냐 하면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또 디지털 혁신과 관련돼 있는 산업부처에 갖다 두면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7개 분과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그 다음에 과학, 교육 관련돼 있는 분야, 이 세 군데에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디에도 디지털 분과가 없어요. 새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겠다고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공약도 해 놓으셨는데 7개 분과 중에는 어디에도 디지털이라는 이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계가 있을 만한 곳은 경제 2분과하고 과학기술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되면 인수위원장을 맡으신 안철수 위원장이 주관하는 형태의 그림이 되어서 진흥 분야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경제 2분과에서 다룬다고 하면 산업 분야를 좀 다루면서 이야기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 디지털을 다룰 거냐. 지금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이 핵심이라고 우리는 논의하고 있지만 디지털이라고 하는 포괄적 그림조차도 지금 이 인수위에서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분명히 필요하겠다. 디지털 혁신을 그럼 우리가 그만할 거냐? 그렇진 않죠. 비저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꾸려졌고 이제 다음 주 되면 현판식 열고 뭐 해서 이제 인수위원회를 첫 열 때 핵심 어젠다로 디지털 혁신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오늘 논의에서 초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독립부처나 기관으로 어떤 기능을 정부가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래소를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규제를 틀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성공해 왔어요. 그 정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자산에 대한 창의적 투자나 개발은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책 기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3월 9일이면 지난주인데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있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이 무엇인지를 정부 차원에서 식별하고,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인지를 정부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정책 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버려둔 상태가 아니고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을 써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당장에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와 미국이 동일하게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확정적으로 이게 지능이다, 확정적으로 이게 규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고 봐요.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려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인수위에서 정리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미래를 향해서 어젠다를 관리하는 것을 국정과제의 축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당선인이. 그러면 지금 오히려 오늘 우리의 논의는 목소리를 내서 인수위에 전달할 때 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해서 약속도 하셨으니까 청을 만들어서 막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바로 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이 직속으로 관장하는 청와대에 민관합동위원회에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위원회가 필요하겠다.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미국처럼 이것저것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원회는 뭘 해라. 뭐 새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부처가 있으면 거기선 무엇을 해라. 그 다음에 기술개발 부처에서는 뭘 해라. 이렇게 해서 정책 아이템을 식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컨트롤을 해 나가는 것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안 중에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 맡고 있는 이정엽입니다. 앞에 두 분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 어떤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오늘 토론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기는 사실은 좀 학습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히 얘기하자면 디지털 자산은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런 자산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국가의 부가 증대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은 이 디지털 자산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나 조직을 많이 만들고 그걸 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조직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사실 이 자산을 자산으로 만드는 게 뭔지를 좀 학습해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런 자산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이제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고속도로나 항공길이나 아니면 이제 해로를 만든다 그 자산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어서 도로는 사실은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산이 만들어져야 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아직 디지털 자산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디지털 자산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진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죠. 애플 같은 컴퓨터는 그냥 장난감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기자가 배우기 싫어하고 배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잡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은 곧 조만간 돌아가시고 컴퓨터가 없이나 못 살 그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게 되는데요. 일단 가상자산이라든지 디지털 자산은 미래에 더 가치가 클 거라는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자산을 이동하는 그런 도로나 이런 이동 경로를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을 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조직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기성 있는 프로젝트는 제가 본 결국 여러 가지를 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있는 법률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그 충분한 인력이나 비용을 들여서 그러한 예컨대 정원의 나쁜 잡초를 뽑는 작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기성 있는 프로젝트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법안을 많이 만들지 않더라도 여기에 중요성을 두고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국가에서 비용과 인력을
이제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잡초를 뽑아주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수많은 프로젝트와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국민의 그 디지털 자산의 부를 늘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수환 조사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이수환 조사관입니다. 일단 교수님과 학회장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논의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추가해서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업계가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도 ESG,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ESG는 정치적 선언을 넘어서 당면 과제가 되고 있고 새로운 미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를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35조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조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자본이 ESG로 수렴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ESG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경 측면에서 보면 탄소 중립 기본법이 작년 9월에 제정돼서 이제 곧 다가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을 작년 12월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할 때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엊그제 EU 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가상자산 채굴 활동을 EU 텍소노미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입법 제안서를 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이 채굴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과장되었다는 또 지적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을 관할하는 부처를 만들 때 환경적 측면에서도 조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물적 기반을 구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발의된 상태인데 그 제정안 중에서 ESG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법률이 국민연금법이나 한국투자공사법 정도 있는데 그 법에서는 기금이나 자산을 운영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발의된 송재우 의원님 상법 개정안을 보면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서 이제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 시에 이러한 법률이나 법률 안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조직을 신설할 때 ESG를 반드시 고려해서 환경 측면, 사회적 측면, 지배구조 측면을 반영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감래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입니다. 이번 앞으로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이 점은 굉장히 명백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9일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공약을 이제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프레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제도 기반 마련이 없었다면 현재의 증권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시장 질서 확립 그리고 투자자 보호의 토대 위에 디지털 자산 혁신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게 먼저 이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만든 후에 과세돼야 된다는 그런 과세의 측면 그리고 투자자 보호 체계 위에 육성을 한다 하는 이제 오늘 논하게 될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관련된 측면인데요. 이러한 투자자 보호 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가상자산 내지는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방침은 우리나라에 고유한 게 아닙니다. 지난 3월 8일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그 서명 내용을 보면 투자자 보호가 가장 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월 14일 날 EU 의회 산하 그 경제통화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EU는 팔리아먼트하고 카운슬이라는 양원이 있는데요. 이 양원에서 그 통과하면 그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그 규제안은 27개국에 바로 그 법령이 되는 건데요. 그러한 그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인 미카가 3월 14일 날 그 EU 의회 산하 경제통화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유럽에서도 27개국 공통의 그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안이 이제 법안이 이제 마련된다는 이런 측면인데요.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디지털 자산 특성을 고려한 규제 체계가 확립될 것인가라는 것과 또 현재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디지털 자산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육성 정책 및 규제 정책을 수립할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디지털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분산 원장화, 그다음에 국제화, 요 세 가지 측면에 굉장히 그 방점을 둬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디지털화 측면에 있어서는요,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재산권이 지금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법제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리고 거래 안전성 확보, 해킹 위험 등에 대한 그 방지이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보관 관리업자에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암호키 관리에 관한 것이겠죠. 그다음 분산원장화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 업계에서는 얘기하는 게 분산원장의 장점인 탈중앙화, 뭐 보안성이 높다, 그다음에 저비용이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규제로 인해서 이제 억제가 되고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분산 원장 기술의 장점에 해당하는 탈중앙화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 원장이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속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같은 경우에도 뭐 비자나 이런 데 비해서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레이어 1, 2 구축되어 가면서 한계가 극복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뭐 모태펀드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망한 벤처 기업들에 대한 지원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산 원장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원본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그 자동화된 이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심사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이고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화라는 측면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거래가 지금 국경 없는 지금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경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자기들 뭐 구호 자금이나 전쟁 자금 모으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에서도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 하락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을 또 이제 많이 이제 수요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화된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제 국내 디지털 산업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기회이자 위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국제적 경쟁력 확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최근에 뭐 만화 굉장히 유명한 또 넷플릭스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왓이프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현재 13개 법안이 지금 가상자산업 관련 그 규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거든요. 이 법안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가져가냐라는 것보다는 지금 최소한의 규제만 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투자 정보가 굉장히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발행 공시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백서가 지금 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문 백서 발행 의무화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백서에 대한 어떤 절차적 실질적 심사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유통 공시 관련해 가지고는 백서의 중요사항 변경이나 그 자산 배분 계획 집행 등에 대해서 공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특정 회사의 그 깜깜이 매도도 법이 있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문제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투자 대상으로서 디지털 자산을 본다면 투자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 정보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 특정 디지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프로젝터의 달성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마일스톤에 대한 이런 공시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불공정 거래도 이제 공백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좀 말을 하자 그러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시세 조정에 대해서는 거래 통합 시스템 구축해서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시장 감시를 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이다는 말씀. 내부자 거래에 관련해서는 내부자의 어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인의 개념도 명확히 해가지고 내부자가 그 중요 정보를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중요하고 또 부정거래 행위 관련해 가지고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복잡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도 지금 굉장히 미정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게 대선 공약에 이제 나온 게 ICO를 허용하고 IEO를 통해서 ICO를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또 IEO를 이렇게 중심으로 가게 되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나 또 여러 또 전문가님들이 좀 우려하는 게 아니 그러면 거래소가 발행회사, 코인 발행회사의 어떤 자율성도 훼손하고 혁신성도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표준화된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거래소가 너무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 종합해 보건데 대선 공약에 난 IEO는 기존의 거래소 즉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상장 기능 등 여러 가지 그 게이트 키핑 그러니까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그 문지기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행하고 있는 뭐 특정 거래소가 MVP라고 해서 그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그걸 본인들의 런치패드에서 출시하는 그런 특정한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래소라는 그 상장이라는 자율규제 기능을 갖는 그러한 그 거래업자가 이러한 상장 기능 등 게이트 키핑 기능을 높이겠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정책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성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거래소가 그 굉장히 영리성이 강한 매매 기능을 함과 동시에 공익성이 강한 청산 결제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중개업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업자들도 이런 안을 정부에 내고 그다음에 정부 역시도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비를 한다 그러면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자율성 훼손 및 시장 지배력 우려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의 팡 같은 기업들 보면 페이스북, 아마존 모두 골드만삭스에서 일단 대표 주관사로서 게이트 키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에 또 상장 기준을 또 통과해 가지고 그 상장된 이후에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골드만삭스가 그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의 그 자율성을 훼손한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인수위가 앞으로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들은 잘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수혁 회장님 발표해 주시죠.
이번에 대선 공약이 나오면서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키워드가 딱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갖다가 반영을 못하고 그걸 집행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기능들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갖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얘기를 갖다 가졌고요. 그 디지털 정부, 이 플랫폼 정부라는 건 30년 전에 국가정보화 계획이 2003년, 2004년에 만들어지면서 지금 5년마다 진행되어 왔는데 그 기능이 정보통신부에서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옮겨가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디지털 산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 단어 때문에 그 대선 공약을 갖다 만들던 팀들이랑 이제 얘기를 갖다 쭉 나눠 보았더니 지금 이제 산업의 부분이 사실 지금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가 행정체계라든가 이것들은 산업이 융합되어 가지고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를 갖다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산업이 융합되어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도 나오고 블록체인 안에서는 마치 디지털 자산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 지금 4, 5년 전에 이제 토큰 시장이 열려가지고 이제 거래소가 열리고 디지털 자산 가지고 한번 홍역을 치르고 났는데 또 이제 NFT 가지고 이제 확정되고 있는데 NFT 영역은 사적인 계약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다 NFT화 시킬 수 있어요.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블록체인에서 가치를 갖다가 명시하는 어떤 문서라든가 토큰이 발행되면 다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카지노에서 있는 뭐 기계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 NFT를 갖다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산업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으로 다 퍼져나갈 텐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규정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규제의 방향 자체가 네거티브형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이걸 갖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새로운 이제 윤정부라고 얘기할게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당장 정부 조직을 갖다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갖다 해봤던 것들 중에가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고 하면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상위 기관은 누굴까 하는 거를 갖다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고 하는 두 개를 갖다 묶어봤을 때 기존에 있는 정부의 기능을 갖다가 셔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 셔플링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당장 정부조직법을 갖다 고쳐가지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 대통령 직속에 지금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나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거기엔 각 부처의 장관, 법제처 장관까지 들어가 있는데 과학기술정통부는 아직 안 들어가요. 과기정통부는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러한 형태의 위원회가 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초기에 그런 기능을 갖다가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기존에 있는 행정부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혁신부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정부의 영역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하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다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을 갖다가 정부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와 국가정보관리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게 빅데이터라든가 아까 이제 안 교수님이나 아까 공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와 국가정보관리
관리 체계가 뭐 DID를 블록체인의 DID를 이용한다거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 체계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나 NFT, 핀텍, 가상자산 등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과 산업 경쟁력 양쪽을 갖다 다 강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국민의 디지털 소통 능력을 갖다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제도 개편 얘기도 나와 있고, 뭐 디지털 직업교육 및 디지털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 기술 개발이나 중소기업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성과 기반이나 성과 보상으로 가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기업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게 국가 R&D나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체계를 갖다 같이 종합해서 보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갖다가 놓고 보면은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정보통신정책실이나 네트워크정책실, 기획조정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내 정보 담당관이나 정보보호 담당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ICT 에리아를 갖다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보면 정부혁신조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정책관 디지털 정보국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쳐져야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협력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 콘텐츠 분야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게임이 아닌 거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은 아케이드 게임이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게임으로 다 진화되어 있고, 블랙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상자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띄어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금융에 혁신하고 있는 부분을 연락을 할 수 있고, 이걸 체계화할 수 있는 데들을 통합시켜서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혁신부를 갖다 만드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 당선자는 혁신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혁혁신부가 되든 이 디지털 개혁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양 대산맥으로, 한쪽은 그 디지털 정부를 갖다 만드는 거, 한쪽은 그쪽에 관련된 ICT와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드는 진흥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 산업진흥청을 갖다 외청화 시킨다라고 지금 하면은 그 안에는 가상 자산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정책국이랑 게임과 뉴미디어 이런 메타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왔을 때 그러한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을 갖다 응용하는 부분, 그리고 블록체인을 산업의 한 측면에서 또 바라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국,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자 보호국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산업 진흥청을 갖다가 만들면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키워드 2개, 디지털 플랫폼 행정부와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갖다가 집어넣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을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에 요약하면 대통령 직속에 디지털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갖다 일단 활용하다가 그걸 만들고 나서 이 밑에 이걸 갖다 실행하는 조직으로 디지털 혁신부를 갖다 만드는 것들을 갖다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맡고 있는 이해붕입니다. 저는 신정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토양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문화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칙이 우리를 좀 살찌우지 않을까. 그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지혜를 이제 모아가야 되는데요.
공 교수님 말씀에 저는 뭐 100%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제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거버너빌리티 문제입니다. 어떤 일개 부처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손을 놓고 맙니다. 그러면 누군가 전체적인 윤곽과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명령 지난 3월 9일 날 서명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정부 부처에서 의회에서 아니면 50개 넘는 각 주에서 어떤 주는 앞서 나가고 어떤 주는 머물러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규제 격차,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통된 원칙과 제도를 발견해내고 식별해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관련 사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찾아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정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규칙과 제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규제라는 것이 어떤 올가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지켜야 할 규칙과 제도다. 규칙과 제도다. 이거를 줄임말이 아닌가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공동체 구성원이 전부 지켜야 할 규칙과 제도가 법에 마련되면 비로소 법 집행력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정엽 부장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초를 솎아내는 일도 파수꾼 역할을 하는 누군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그 원칙들을 마련한 움직임이 이미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정부 부처에서 또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가 가상통화 관련해서 몇 년 동안 됐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논쟁들이 있었어요. 주무관청이냐 주무부처냐, 주관부처냐 주무부처냐, 차이 구별할 수 있겠죠. 그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맡기 싫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진행되는 어젠다만 관리하고 떠맡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무당국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동향이 크게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한 4가지를 꼽을 수 있겠어요. 첫째, 미국 대통령 직속의 그 금융시장 실무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냈어요. 두 번째는 유럽연합회, EU죠. EU 카운슬, 그다음에 커미션, 파르먼트 이 삼각축에서 미카 규정안을 두고 논의를 했고 그 초안에 대해서 일부 통과되기 시작했죠. 그 법안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SEC와 리플 측의 증권 소송이 있어요. 이게 증권성 판단에 초석이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핵심되는 원칙, 우리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살찌울 수 있는 원칙이 뭘까? 저는 4가지를 꼽고 싶어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것이죠. 리플 소송에서도 핵심 관점은 페어 노티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 당국이 법률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립토 펀드가 금지되는데 왜 금지되는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ICO 금지되는데 왜 금지되는지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런 원칙이 좀 정립이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든 디지털 자산위원회든 아니면 금융당국이 그 역할을 이어받든지 간에 이 디지털 산업의 육성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디지털 산업이라는 게 뭐냐.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고 그 업무도 투명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게요. 전자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이 구분이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법에 들어간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전자서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기존에 이렇게 영어 용어를 쓰기를 참 주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디지털 자산이 뭔지, 디지털 그 블록체인이 뭔지 이런 걸 명확히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의 행정명령 보면 아까 공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김갑래 연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책임 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책임 있는 발전, 개발을 보장해주겠다, 확보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의 16%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거래 규모도 3조 달러에 이른다는 거고. 그리고 180일 이내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보고서를 내라고 했어요. 6가지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제일 먼저 있지만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금융 안정성, 불법 금융 대응,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 그리고 금융 포용,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 요 6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6개 부분에 걸쳐서 미국 연방 정부 그리고 파트너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에 디지털 아젠다를 발굴해내는, 식별해내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러한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 정부도 한 발 치고 나가면 될 수 있어요. 지금 K 컨텐츠 기반으로 해서 K 블라블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기술적인 기반으로 해서 좀 선도적인 지위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 아젠다 또 전 정부적인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부처들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법적으로 기본적 용어가 명확히 좀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답지는 이미 글로벌하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지급수단 관련한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 태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한 긴급 명령, 프랑스의 통화금융법에 마련된 팍트법을 통해서 발행과 유통과 거래 질서에 관한 기본 법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미카 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 충분하고, 우리 이 가상자산 기본법의 정의도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암호자산과 관련된 산업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그 발행과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강론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이제 반영하면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장 맡고 있는 어피트 투자자 보호 센터 어피트 케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번역한 프랑스 제도 그리고 태국 법령 이런 것들을 전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번역해서 곧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IEO 말씀하셨고 ICO 말씀하셨는데요. 이 IEO라는 것도 아까 연구님 말씀하셨지만 이 태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 라이센스를 주었어요. ICO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을,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권유를 대행하는 자의 역할과 책임을 준 거죠. 백서의 정확성을, 마케팅 홍보물의 정확성을 검증하라는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IEO 같은 이런 형태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준 교수님께서 프랑스의 ICO 비자 제도를 얘기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ICO라는 것이 새로 발행되는 토큰 줄 테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코인 아니면 현금 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분명하게 정보 제공 문서를 밝히고 백서 형태로, 그리고 그 백서에 밝힐 내용은 규제 당국이 템플릿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를 통과하고 그 발행자도 서약합니다. 나는 사기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정확히 적었습니다.
기존의 백서들 맨 끝에 보면 책임 안 진다는 표현들이 있죠. 정반대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제도와 원칙을 마련해 놓고 통과했으면 비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그러면 떳떳하게 비전을 받았으니 보너스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 계정에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에. 비자를 받은 등록한 사업자들 은행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끔 보장한다. 은행들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고 위험 비례적인 기준을 갖춰서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해라. 이런 제도를 마련했죠. 이 국민적 합의, 그 문화적 토양, 원칙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들입니다.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 이게 책임성인데요. 각자 맡은 소임, 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디지털 산업의 일꾼이 되는 아니면 규제 당국이든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에 맞는 권한도 부여돼야 됩니다. 특히 주무당국 또는 규제 당국인 경우에는 그 공익적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잡초를 뽑아내듯이 강력한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형사벌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벌칙 관점에서도 필요합니다. 미국 SEC가 유명세를 띠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크게 큰 관점에서 정리를 해나가면 강론을 새로 써나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정지열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협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정지열 협회장입니다. 저는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가감승제,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칙연산 정책은 한꺼번에 선택해야 하는 패키지 정책은 아니라 차기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게끔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하기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님이 가상자산 전문 금융기관 육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더하기 정책은 가상자산 거래소 앞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체국을 추가를 해서 우체국이 현재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담당을 하고 있는 정통 최신부 산하의 우체국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포함하자는 게 더하기 정책입니다. 둘째는 빼기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교수님이 발제해서 국내 자산시장은 왜 US 달러, 유로, 파운드 거래는 왜 안 되냐? 지금 특근법 상황에서는 만약에 US 달러, 유로, 파운드 거래를 하려면 원화 실명 계좌 외에 US 달러 실명 계좌, 유로 실명 계좌, 파운드 실명 계좌를 발급을 해야만 거래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정책은 특근법 제7조 신고의 제3항 제1호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취득을 특근법에서 빼자는 겁니다. 정보관리 체계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과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관리하면 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취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의 시행으로 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근법상의 두 개의 독소 조항을 없애야만 지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에 신고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곱하기 정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전담기구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존의 가상자산에 NFT, P2E, 메타버스가 융합돼서 복합되는 승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나누기 정책입니다. 앞에 권헌영 교수님하고 이정엽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과 디지털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힘을 모으되 국민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잘 하자는 겁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공정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담해서 나눠서 추진한다 그러면 소비자 보호에
법 제정 목표가 달성될 거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우 연합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평생을 정책과 행정을 담당했던 공직자 출신으로서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부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날 국무총리실이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어서 주간부처다, 주무부처다 하면서 지난 5년을 허비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수위에서부터 5년 동안 4단계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4단계론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한민국이 가상자산의 경쟁력이 충분하고, 두 번째는 그 글로벌 대세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1단계로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부 조직 개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주무 주관부처가 없음에 따른 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장관급 전담부처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미 차관급으로 공약을 한 데 이어서 윤창현 그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위원장이면서 선대위의 정책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윤창현 국회의원도 인터뷰를 통해서 장관급까지도 열린 마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부처로서 장관급 부처가 정부 조직 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5개년 단위의 디지털 자산 종합 대책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5월 28일 날 정부 대책을 만들었는데 단순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중점을 둔 대안을 만들었었지 가상자산 종합대책을 만들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에도 실패를 했고 산업 육성에도 실패를 해서 모두 다 놓쳤다. 그러면 2단계로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직 개편에 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행정계획으로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 입법 등 정책의 방향과 대상, 로드맵이 제시된 정부 행정단위의 디지털 자산 산업 종합 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종합대책과 연계를 해서 벤처기업 육성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은행 실명 계좌도 조속히 발급이 확대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코인마켓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나홀로 코인인 경우는 3조 7천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국 핀테크 학회가 발표를 했고, 만약의 경우 코인마켓 거래소가 폐업을 한다면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돈 3조 7천억이 사라집니다. 하기 때문에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급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종합대책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가칭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이 법인 경우는 이미
국회에 13개 법안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 11월 달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미 그 법안 심의 착수를 했다.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보완 등을 통해서 이 법안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얘기들이 바로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법안의 제정에 의해서 행정부 차원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행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던 디지털 자산 종합관리 대책을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의한 디지털 자산 산업 5개년 종합계획으로 법정 계획으로 승격시켜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아직은 무주공산인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도국이 되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 글로벌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질의 2030 청년층 일자리, 특히 이러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복지나 국방 등 그 세수 확충 기반도 마련될 수 있는 한 번에 5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자산 종합관리 대책에 대해서 4단계론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행사를 여러 번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알찬 발표를 해주시는 토론자를 처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자들의 전문성에 제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ICT 금융학회 임원들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신 이유는 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종합된 그 의견을 전달하려고 오늘 이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내용이 정말 알차고 유용해서 아마 이 자료를 그 지금 만들고 있는 보고서에 참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시 전에 이 방송이 종료가 돼야 또 여기 국회 방송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편익이 증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시간이 남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